저희 이제 공공정비사업, 오늘 이제 공공재개발의 타이틀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공공이 하는 사업이 공공재개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재개발이 아닌 공공재건축도 있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아니지만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기존에 쭉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공재개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도입된 공공재개발인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에 앞서서 이제 저희 공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공사는 1989년도에 서울시에서 100% 출자를 해서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또 임대주택공급 이런 관리를 위해서 89년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창립을 했고, 그 이후에 SH공사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었고, 작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타이틀을 다시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한강버스,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한강버스 개발 사업, 또는 상암동의 곤돌라 사업, 그런 것들도 현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제 작년에 바꾸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한 47개 단지, 한 23.6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도시개발을 했고요. 강북구 면적이 한 24.7제곱킬로미터니까 그 정도 면적, 강북구 면적을 저희가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수서택지, 가야택지도 많이 있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에 한 19만 호 정도 현재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의 이제 대규모 택지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현재 저희가 지금 거의 마지막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건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성디마을, 구용마을 정도의 택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 도움을 좀 받아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심의 주택 공급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적 변화를 받아들여서 정비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6년 전부터 사업을 쭉 했고, 강남 아파트, 이미 이제 준공된 사례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천호일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다음에 양남 시장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 그리고 답심리 17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전 고시까지 다 이제 끝내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건 공공 재개발은 아니지만 세운 4구역, 그래서 또 언론에 좀 많이 종묘 때문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세운 4구역, 그다음에 노원에 있는 중계 본동 재개발 사업 등을 현재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오늘 설명드릴 공공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제 공공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그동안 정권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지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개념,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강북구 관내에서 신규 사업을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후보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Q&A,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Q&A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명이 좀 저희가 끝나면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정비사업 이제 정책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은 매 정권마다 항상 화두였습니다.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공정비사업이, 공공재개발이 태동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문재인 정부 2020년에 이제 처음 제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제가 그 정권별로 어떻게 이제 이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였는데요. 이 당시엔 정말 부동산이 과열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과열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지만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었으면 매일 밤 찍어서라도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주택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예전이지만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는 정비사업을 되게 억눌렀었습니다. 이 부동산,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그 주택은 이 부동산 투기와 또 과열을 일으키는 약간 좀 좋지 않은 면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했고 사업을 많이 또 해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신규 주택 공급할 필요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공사 같은 회사에서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를 많이 서울 시내에 공급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땅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많이 과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 6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 당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에는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재건축 사업은 사실은 이제 공공성이 있다고 보지는 좀 않고요. 재개발 사업은 약간 공공성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면서 도로도 만들고 기타 SO 시설을 많이 좀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 재개발 쪽에는 사실 좀 약간 힘은 실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이 2020년에 도입이 돼서 2020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이 도입됐고 전체적으로는 이 공공정비 사업에 대한 틀을 좀 만들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20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21년도에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처음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죠. 앞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공공에서 그런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봤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 기능 회복, 민간에 좀 많이 맡겨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정비 사업,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이제 사실 정비 사업이 거의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미개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간 정비 사업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고, 저희가 이제 공공재개발이 전 정부에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이 스스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게 맞고,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의 지원과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공공재개발이 도입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 안전진단도 이제 합리화하면서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되는 그 부담 기준도 조금 더 완화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조금 올려줬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민간 정비 사업에 다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조금 더 개선하고 민간 정비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했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였었죠. 이제 작년에 들어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사실 좀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97 대책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 이건 똑같습니다. 모든 정권 다 똑같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다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7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시행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 주소를 제공하고 사업 시행계획 관처 동시 신청하겠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감정평가업체 선정하겠다. 공원 의무 면적도 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더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 면적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작은 데들은 공원을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원이 사실 획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사업성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업 면적도 확대를 했고, 임대주택 매각 가격도 상향을 했습니다. 앞서 내용과 좀 약간 다른 임대주택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간도 이 혜택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라고 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공공재개발,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2배였던 이제 인센티브,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를 이제 1.3배.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수수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 무상으로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도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부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가 또 받게 됩니다. 그 수수료의 일부를 또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들도 조금은 경감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제도가 97 대책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을 다 아울러서 정비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그러다 15 대책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을 확대하려고 봤더니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을 확대하려고 봤더니 이게 또 부동산을 또 과열시킬 수 있겠고, 그러니 규제를 또 주택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규제들이 이제 도입 15 때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다 묶였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40%지만 무주택은 40%지만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 또 최대 한도도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이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지위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후에는 또 안 되고, 이 외에도 사실은 또 많은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해야 되는데 공급하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양면적으로 공급과 규제를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2020년에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어떤 혜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며, 민간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간 재개발과의 경쟁을 하는 구도는 아니다.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 사업지를 저희가 대신해서 일부나마 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뭐냐?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공공 요건을 충족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제 민간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민간에서는 조합이 하겠죠. 이 조합의 역할을 저희 공공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대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하도록 법적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 시행을 하고, 뒤에 설명드린 주민대표회의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한 군데가 양평 13인데, 이미 거긴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사업이 멈춰버렸어요. 이제 뭐 내부 갈등도 있고 사업비 조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이랑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조합이 없는 경우는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주민대표회의만 구성하는 저희 단독 사업 시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공공은 우리가 흔히 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또 권리를 보장해서 신규 아파트를 쉽게 말하면 공급을 하고, 저희 공공은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모든 사업비를 다 저희가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시공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죠. 시공자 선정 등은 소유자가 참여를 보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대표회의라는 거 구성해서 이제 그 주민대표회의 추천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공 요건은 전체 공급 대상 물량, 뭐 100호가 나왔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분, 쉽게 말하면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 중에 40%를 이제 공적 임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 임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공공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서 공공이 시행하면서 하고, 이제 원주민, 토지 등 소유자분과 이제 세입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분간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 중에 약간 공공시행자의 지정 부분입니다. 공공시행자는 크게 저희 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인 SH와 LH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2개 공사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LH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이랑 공동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서 뭐 쉽게 말하면 SH랑 공동사업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 조건인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40%를 공적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40% 숫자로만 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공공이 하니까 너무 많네 라고 이제 당연히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공적 주택에 보면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고,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분양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제도 개선이 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는 뭐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제 자치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뭐 표준형 건축비로 공급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앞서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듯이 표준형 건축비가 뭐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되거나 뭐 기본형 건축비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은 조금 이제 보전은 된 부분이 있고 이 공공임대 외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일반 분양가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가의 한 8, 90% 수준에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공지원 민간인으로 공급되는 거는 저희 공사가 만든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리츠라는 회사 있고 이 리츠에서 이 공공지원 민간인들을 매입해 갈 거고 공공분양은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서울시가 기부채납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매입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성 이 40%라는 숫자만 보고 나서는 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기에는 내부 구조를 보면 그렇게 사업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공재개발이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앞에서 제가 많은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 서울에, 특히 서울에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쪽 그 공공에서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체 중인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거나 또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조합 설립을 못했거나 이런 사업장들에 저희가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도입이 됐어요. 현재 저희 그 전체 그 서울 시내에 한 645개 정도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뭐 숫자는 변화가 있긴 한데 재개발은 358개 정도, 그다음 재건축은 287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와 LH가 같이 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약 한 35개소 되고 그 중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게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재건축이 도입은 됐는데 사실 공공재건축은 많은 어떤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은 좀 공공정비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좀 더 많은 정부 정책 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 중요하죠. 이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는 뭐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의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2종인 지역이 있으면 1종, 3종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가져간다. 이제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양평 13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이 300%예요. 300%. 기존에 300%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 중공업 지역이어서 이제 종상향을 하진 않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했어요. 그럼 360%가 된 겁니다. 360%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금 그 용도 지역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본동은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한 30% 정도 또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종상향을 하거나 1단계 종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하는데 그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냥 단순하게 용적률 상향이 좋으면 용적률로 가고 종상향을 해서 조금 승부담을 하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종상향을 해서 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사전기획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비 조달입니다. 저희가 크게 내수하는 장점 중에 하나도 이제 사업비 조달인데요. 민간정비 사업은 당연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조합이 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 사업비가 일단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제 사실 돈을 또 가출합니다. 그래서 좀 운영비를 쓰고 또는 뭐 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한테 조금 또 융통을 하고 그리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의 입찰 보증금을 이제 사업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조합에서 이제 시공사가 이제 돈을 투입되는 순간 사실은 갑을 관계가 약간 뒤바뀌는 경향이 있죠. 돈을 내가 댔으니까 돈 된 사람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에 끌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조합의 의견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는 자금 조달의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저희 SH가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 정비사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보니까 뭐 신탁도 있고 조합 방식에 대한 설명도 쭉 매달 있는 것 같은데요.
신탁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역할을 하죠. 신탁사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신탁사 자금 조달 이율이 뭐 6에서 7%, 뭐 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사도 자금을 조달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최근에 저희가 받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한 3%대의 자금을 저희가 이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시공사로 인한 어떤 그런 뭐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사업비 조달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 이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3%의 이자를 빌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업비가 사실 오로지 다 사업비에 타야 되거든요. 저희가 100억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면 100억의 3%를 이제 이자가 계속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3% 중에 1.8%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사업장에서. 그러면 3%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1.2%만 이제 사업비에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 지원도 사실은 좀 이자 부담도 경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업성 향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공유지 무상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우리 구역 내에 도로, 국어, 하천 같은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져오면 공짜로 가져오지 않고 돈을 일단 조회고 사와야 돼요. 사오는데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대신 우리가 도로를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차감하고 가져오는 것 대비 차감하고 나머지를 이제 감정평가할 때도 돈을 내야 됩니다. 돈 내고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100을 가져올 수 있는 무상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혜택이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였어요. 도입 당시는 서울시가 대부분이 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를 눌렀었는데 공공이 하는 사업은 분양가를 그렇게 규제하지 않겠다. 공공이 알아서 적정 금액으로 분양을 해라 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였는데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만 현재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강북구는 이제 사실은 대상은 아닙니다. 또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 되면 이제 공공이 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 주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적 임대와 이제 판매 시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미분양이 될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시설, 판매 시설에 대해서 미분양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 같은 거, 특히 강남을 예를 들면 기존에 상가들이 별도 동이 있었는데 상가를 재건축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과한일지 모르겠지만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그걸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미분양 리스크를 일단은 저희가 해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인허가 부분. 요거는 이 위에 두 개는 최초에는 사실 저희 공공재개발만 혜택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라든지 수권문과위원회,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도 서울시도 다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혜택이 되겠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공사비 검증과 이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제외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은 13개입니다. 강북구 관내에 있는 강북 5구역,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 용두 1, 성북의 장위 해서 전체 강남과 강북을 아울러서 한 13개 사업장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13개 사업장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저희 현재 진행 상황을 이제 표로 정리했는데요. 사업이 이제 유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한 번에 2021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했으니까 이게 쭉 해서 모든 사업장이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사업장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양평 13은 아까 제가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조직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이나 하는 데 되게 빨랐었고 또 인허가를 내는데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이제 아까 300에서 용적률 300%를 360으로 바꿀 때도 약간 서울시와 협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허가가 빨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작년 12월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후보지가 2021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5년 만에 사업 시행가를 냈고 올해는 관리 처분까지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이제 정비사업 대비 조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빠른 부분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용두, 강북, 흑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보는 정상적인 속도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약간 조금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공이 한다고 다 빨리 간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일단 동의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공공재개발이 나왔을 때는 10%만 있으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후보지,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나 저희도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지 신청 동의를 좀 낮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정비기획안을 만듭니다. 뭐 용적률을 얼마나 줄 거야, 건축물을 얼마나 할 거야, 이런 기획안을 한 다음에 이제 주민분들에게 설명회를 해요.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선정을 했고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이제 그다음 동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민간 재개발하고 추진하고 계셨던 분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뭐 마음에 안 들었다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안을 이제 주관해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석 같은 경우에는 또 자치구 리스크가 조금 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강북구 관계자분도 계시긴 한데, 이제 민선이 들어서 하면서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아니고 민간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제 그 내부적인 인허 좀 절차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는 당연히 노력합니다만 어떤 단계별로 또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조금은 늦어진 부분은 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은 일단 돈이 투입되는 순간부터는 다 이자가 드러나는 거고 저희 돈이든 아니면 민간 회사든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시면 여기 계신 어르신분도 계시지만 나 새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달리 재개발은 특히나 이제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계단 올라가야 되고 도로도 없고 걸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해줘라는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투명하게 해야 된다. 뭐 조합의 비리라는 것은 뭐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조합이라는 데서 이제 그 협력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 뭐 형사적인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공공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런 리스크를 100% 없애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주민대표회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대표회의 모든 걸 다 공개를 다 하고 주민대표회 협의를 다 합니다. 하다못해 기성금이 나간다, 업체를 선정한다, 다 주민대표회 의결을 통해서 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주민대표회 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의결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도 당연히 저희 공공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공공이 하니까 안 좋더라. 뭐 이런 인식들 많으시잖아요. 저기 노원에 가면 임대 아파트 많고 공공 분양 아파트는 안 좋아. 뭐 마감재도 안 좋고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브랜드 더 좋으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공사에게 오로지 너는 주택만 지어. 품질에만 신경 써, 안전에만 신경 써라고 저희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금 조달을 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죠. 이 밑에 내용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뭐 반복하는 건데요. 네, 뭐 97 대책에 나오면서 공공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혜택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라는 인센티브 더 준다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 거는 수수료가 아까 이제 한 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업비의 3%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뭐 1,000억이다. 아니면 공사비 설계비 다 포함입니다. 1,000억이다 그러면 이제 3%, 30억이 저희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에서도 또 10에서 15%는 또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
스스로 경감해 주겠다는 게 이제 9.7 대책에 이번에도 추가로 발표가 됐던 사항입니다. 각각 저희가 이제 그럼 신속하고 투명하고 고품질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은 뭐 저희 마음처럼 뭐 SH의 마음처럼 열심히 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공공재개발이 조합 없이 지금 단독으로 할 때는 민간에서 가면 뭐 추진위도 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조합 설립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없이 조합 직접 설립하는 제도도 이제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조합을 구성해야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이제 동의율 확보. 이 동의율 때문에 사업이 못 가는 경우가 뭐 한 장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일단 밑에 보시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를 하셔야,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를 사업 시행자로 하겠다 그러면 3분의 2만 하시면 돼요. 동의율이 좀 낮죠.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그러니까 조합의 격이긴 한데 조합은 아닙니다만 주민대표회의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만 동의를 받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추진위와 조합 설립 절차가 이제 생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 뭐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뭐 추진이나 조합 설립은 당연히 1년, 2년까지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 조합 사업 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 동의율은 주민대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한 3개월 잡고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조금 요건 시간은 걸리긴 하더라고요. 요건 한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긴 하는데 그 동의율을 걷는데 약간 시간은 소요됩니다. 다만 민간의 조합 설립 동의율과는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지원을 해드리는데 주민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으셔도 돼요.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준비위원회라는 게 구성을 합니다. 모든 민간에서도 추진이 전에는 준비위원회, 예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준비위원회를.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아까 저희가 사전기획을 다 정비기획안을 마련을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저희가 당연히 하지만 동의서 진구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위원회에도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드려요. 평균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위원장의 급여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로 좀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사업 시행자 되기 전에라도 저희가 이제 사전기획 아까 얘기했던 정비기획안을 수립하는 것도 다 저희 돈으로 일단은 사전기획안을 하고 주민 동의서 진구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비용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인허가 절차들을 저희가 다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보다는 좀 더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돈이 있어야 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도 이런 돈을 가지고 동의서 진구라든지 주민과의 소통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도 그렇고 민간재개발도 이제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수권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정비계획,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예전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5년 이상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권분과위원회가 없이 이제 본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는 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을 올리면 다 30명이 다 오시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결정이 안 돼요. 다 참석한 심의위원들마다 본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분, 도시계획분, 감정평가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보류, 재심의 또 그 당시에는 정책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이 됐죠. 박원순 시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정책상 정비사업을 좀 누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비계획 결정하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권분과위원회가 나온 거예요. 30명이 아니고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본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이제 요 도시계획 수권문과위원회는 이제 도시공간본부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거고, 위원들도 이제 축소해서 하는, 빨리 하겠다. 빨리 정비계획 결정해주겠다. 그거는 공공정비사 포함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신속통합기획, 민간에서 하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아울러서 현재 수권문과위원회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명성.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공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도시정비 포털이라는 홈페이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토지 등 소유자분들과의 소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당연히 사업 시행자로서 해야 될 몫이고,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진행된 사업을 매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비용들, 업체 선정, 특히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주민대표회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까 1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이름을 들어보셨으면 알만한, 이제 용두 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산업개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한 2만 제곱미터인데 세대수는 958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건 현대산업단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고, 장위 8구역,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업 시행자,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12만 1000제곱미터에 세대수가 한 2800세대 정도 됩니다. 흑석 2구역, 또 삼성물산입니다. 4만 5000제곱미터에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 이제 관내에 있는 강북 5구역, 이게 제일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강북 5구역은 면적 12,000에 684세대인데 이제 DL ENC가 현재 사업을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들이 저도 DL도 그렇고 다 만나보긴 하지만 공공재개발, 공공정비사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리스크가 없거든요. 조합에 저희가 그 사람들 조합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거에 대한 일단 밀당도 없고,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순수하게 요 아파트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 아파트에만 집중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그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일반 아파트든 이 정비 사업의 퀄리티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수영장, 헬스장, 카페, 많은 대부분의 사업장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 시설들을 이 삼성이나 DL이나 현대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민간 정비 사업 베이스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삼성도 공공정비 사업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공공정비 사업에 올인하겠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시공사들이, 특히나 대형 시공사들이 공공정비 사업,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좀 규모가 작으면 그분들도 이제 관리비에, 시공사가 크면 클수록 이제 실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간접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들은 조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적어도 10,00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사업장들은 일군 시공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사업장도 있고, 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와 삼성이 지금 또 각축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품질에 대해서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민간재개발 사업과 대비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3군 시공사, 태영, 신동아 이런 시공사, 저희가 이제 공공발주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시공사들이, 저희가 공공은 사실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조금은 좀 일군은 들어오진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비사업만큼은 일군 시공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도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걸 다시 서머리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 주민대표회의라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유권을 당연히 가지고 계신 거고, 저희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민간 재개발 똑같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현물 출자를 해주시면 저희 추후에 이제 분담금도 당연히 내셔야 될 것이고, 시공자 선정도 주민대표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공자를 주민대표의 추천을 받은 시공자랑 계약을 하고 시공자는 시공에만 책임 시공만 진행을 할 것이고 저희는 이제 공사비를 지급할 겁니다. 일반 분양자는 당연히 주택 공급을 받고 저희가 분양대금을 받고 이제 강북구와 같은 지자체는 저희가 기부 체납을 뭐 있으면 하고 뭐 당연히 있겠지만 기부 체납을 하고 뭐 인허가를 지원받는 구조로 됩니다. 저희가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은 수용이야, 강제 수용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택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이 출자한 종전 토지 건축물을 똑같이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사업비를 다 계산을 해서 종호자산과 비례율을 계산해가지고 주민분들의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있으면 추가 분담금 납부하시고 저희가 환급금이 있으면 또 환급을 해드리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정비 사업의 사업 구조와 동일하다. 여기에 이제 사업 SH가 아니고 조합이 들어간다. 주민대표회가 이제 이쪽 조합으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손익. 저희는 아무런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저희는 주민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건데 그 사업비 안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가 있지만 그 사업비 안에 수수료가 들어간다. 사업비의 3%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다른 사업이긴 한데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말고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하진 않고 그거 이제 LH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 사업도 이런 방식은 조금 유사하지만 거기 뭐 현금 청산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는 강제 수용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저희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말고 다른 도시복합 사업에 대해서 강의가 혹시 있으시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조합을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점을 조금 또 표로 정리해 봤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만 수치를 하고 수익은 저희가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서울시도 이제 개정이 돼서 조합 설립이 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공공재개발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시공사 선정은 아까 그 주민대표회 제가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대표회랑 협의를 해서 그 입찰 지침서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주민대표회에. 주민대표회도 다 그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뭐 쉽게 말하면 컨소시엄을 허용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 입찰 보증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회 이름으로 시공사 선정 공고가 나가요. 그러면 시공사들이 삼성, 현대가 이제 입찰을 하고 그 입찰된 걸 저희가 받아서 비교표를 다 만들어 드립니다. 얘는 공사비를 얼마나 냈어요? 특화 설계를 뭘 제안했어요? 조합원 무상 대공품은 뭐예요? 쭉 저희가 정리해서 주민대표회도 제공을 해드리면 주민대표회의에서 총회를 엽니다. 조합총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삼성이야, 나는 현대야 라고 해서 시공사를 주민들이 뽑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공사와 계약을 단순 도급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공임대, 이제 공적임대는 아까 제가 40% 말씀드렸는데 공공임대도 법에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전체 세대수 2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0%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이 있어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저희나 민간이랑 똑같습니다. 15%. 근데 이 15%가 공공임대 다 포함이 일단 되고 이렇게만 보면 15% 공공은 5%를 더하네? 라고 하는데 통상 이 인센티브 용적률 적용에 따른 국민주택 추가로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정비계획을 이제 하다 보면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종이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250%가 용적률 상한입니다. 근데 법적 상한은 300%거든요. 그럼 50%를 할 수 있는데 50%를 하는 대신 25% 그 반은 이 인센티브 50% 받았으니까 25%는 국민주택, 금융주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임대주택을 다 포함하면 결국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율 부분은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분양가. 이 분양가는,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데 이 분양은 일반 분양가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정하긴 하는데, 여러 그 토지등 주민대표회와 토지등서 협의를 해서 일반 분양가에 사업성이 좋으면, 그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서 뭐 80%, 뭐 90%로 왔다 갔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허그가 이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일 빠르게 양평 13인데, 양평 13 일단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 재개발이 만약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는 제약이 허들이 생길 수는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딱 확실히 적용 제외가 된다라 그러면 뭐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저희도 이제 분양가를 정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퀘스천 마크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가 좀 진행하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비 기반 시설의 무상 기속입니다. 이제 아까 말한 도로 구구 하천들은 저희가 기반 시설을 도로를 10을 내놓다 하더라도 100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싫어하실 텐데. 왜냐면 민간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90만큼은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공공이 하게 되면 그 90조차도 다 무상으로 딱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구에서 받아갈 돈이 조금 적어서 싫어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다 무상으로 가져온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사비 검증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 있는데, 이건 이제 도입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공사비 검증은, 뭐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공사랑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요새 공사비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 400만원, 500만원 떴던 게 지금 평균 공사비가 800만원이 넘었고, 아까 저희 사업장 잠깐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상복합이긴 할지언정 거기는 900만원이 넘습니다. 900만원이 넘고요. 그러면 기존에 계약했던 공사비가 시공사가 나 공사비 올려줘 라고 할 겁니다. 그 올림픽 둔천주공 같은 경우에도 만세대가 넘는데 그 공사비 증액을 안 해줘가지고 현대가 공사를 안 해버렸잖아요. 키를 안 줍니다. 공사비를 안 올려주면. 그래서 법에는 공사비를 올릴 때 검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시공사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조합은 사실 모르잖아요.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를 가능성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거의 초기 단계에 선정했다라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10% 넘어갔어요. 계약 대비해서 100억인데 110억으로 공사비가 10% 넘어갔다라 그러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라고 하는 건 사업시행 인가 났다는 얘기는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도 어느 정도 이제 계략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보통 다 부동산으로 해서 했었어요. 저희는 사업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사비 검증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 이 공사비 검증, 그리고 이제 공사비 검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 500만 원에서 저희가 지금 공사에서 하는 걸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온 것 중 가장 비싼 공사비 그 검증 수수료가 1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검증을 할 때.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비 검증이 제외입니다. 민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당연히 저희가 공사비 검증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본사 내에. 공사비 검증을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 시행 회사 내에 이제 그 부서가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그런 검증 능력이 있다라고 봐서 공사비 검증이 제외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검증에 들어가는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75일에서 90일까지도 검증을 하는 기간이 이제 있거든요. 민간에서 이제 저희나 부동산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럼 사실 그 기간도 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있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의 이제 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관리처분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이라고 이제 절차상 이제 뒤에 있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야, 공동주택을 어떻게 지을 거야, 평면은 어때, 커뮤니티는 어때, 공원 녹지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목적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거라면 관리처분계획은 여러분들의 토지 등 소유자분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변환해 줄 거야. 내가 10평짜리 집을 갖고 있고 종전자산이 얼마였는데 내가 59짜리 뭐 쉽게 말하면 24평, 34평 또는 44평을 신청했을 때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이 얼마야? 또 이 사람들이 그 대상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 관리처분 계획도 잘 수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1가구 2주택이 아닌 건지, 또는 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 내 재당첨 제한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수립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제 이걸 또 검증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쭉 있는데 똑같이 이건 저희가 사업도 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부도 저희 회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 검증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검증 제외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작년 말에 저희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공사비 검증은 저희 2023년도에 도입돼서 이미 이걸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검증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저희가 한 4, 5개월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공공재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2020년도에 이제 공공재개발이 도입됐을 때는 신속통합계획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했어요. 다 해주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고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게 아니어서 공모라는 걸 했습니다. 1차 공모, 2차 공모 두 번을 21년, 23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23년 7월에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수시 모집으로 바뀌었어요. 수시 모집. 그래서 후보지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해당 여건이 맞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속통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대상지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뭐 도시정비법이나 서울시 조례의 재개발 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30% 이상으로 높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당 최초에는 10%였던 걸 30%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뭐 민간 재개발에 관한 신속통합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사업인 뭐 모아타운, 도심 공공택 복합 사업 등 타 사업에 하고 있는 것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들은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동의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추진 주체가 사실 있으면 또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사실 잘 거쳐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30% 걷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0% 걷는 건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30% 이상 동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요 나와 있는 신청 대상 조건에 맞는 거냐, 그리고 요걸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비계획상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까, 용적률 120%, 130%가 가능할까, 건축계획을 앉혀보니까 몇 세대가 나올까, 그렇게 했을 때 비례율이 얼마가 나올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제 자치구에 지원을 해드리고 자치구에 최종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이건 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합니다. 30% 이상 동의가 나와서 SH가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 사업을 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이 있을 수, 나머지 70%는 모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진행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제 자치구가 서울시로 이제 후보지 신청을 해서 서울시 유관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 상정해가지고 이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부분은 이제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돈이든 행정력이든 인력이든 투입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이제 그 절차입니다. 절차. 네, 여기까지는 이제 후보지 선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후보지 신청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이제 후보지 선정이 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전기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민간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기획을 하는 목적은 이 도시기획위원회에 가서 정비계획이 맞네 틀리네 계속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다 계획안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수권국가위원회인데 요때 한 번에 통과해서 빨리 가자라고 해서 사전기획을 하게 됩니다. 사전기획을 하게 되면 뭐 업체가 사실 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도 협력업체를 합니다. 뭐 도시계획업체, 건축업체.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저희가 대서 사전계획안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주민설명을 다 거친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동의율 50%, 공공시행자 지정 아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위반을 이제 구청에 하게 되고, 구가 시로 위반을 하게 되면 요 다음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구역정 되고, 저희 사업시행자 지정, 아까 3분의 2 이상의 사업시행자, 동의받은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해서 받아서 주민대표 구성,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한 다음엔 이 다음부터는 민간 정비사업과 동일한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구역 지정부터 이 이전 고시까지가 평균 18.5년 보는 것 같아요. 구역 지정부터. 근데 이제 그 기간을 계속 단축하겠다고 지금 서울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뭐 13.5년까지 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줄여보려고 제가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신규 사업 후보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관북구 관내에 현재 하나가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못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오리역이라고 있습니다. 가오리역에서 한 500m에 보면 인수초등학교하고 인수중학교가 있는 인수초중을 둘러싼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수유동 540번지라고 보는데 통칭 인수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마을은 여기도 정비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싶어서 민간으로 가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후보지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에게 이제 도움이 요청이 됐던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은 한 8만 4천 정도 되고, 후보지 선정 동의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30% 이상을 일단은 이제 득한 지금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1종 1반, 2종 7층, 용도 지역은 또 좀 규제가 좀 있고, 북한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가 있어요. 요거는 다 높이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제 그 재개발 사업 대상지구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지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필수 항목이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냐, 또는 노후 동수가 전체 건물의 60%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필수 항목입니다. 이제 필수 항목 제가 검토했더니 이건 다 해당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은 1개 이상인데 나머지 3개는 제가 해당은 안 되고, 노후도가 연면적이 60% 이상. 그러니까 여긴 동수고 연면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60% 이상 해당이 돼서 여기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 판단을 좀 했고, 네, 그래서 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만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이제 북한산 자락이어서 그런지 표고차가 좀 많습니다. 여기 53m, 인수복로가 53m인데 제일 높은 데가 이제 81m까지 돼 있어서 단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배치하기가 좀 어렵고, 이쪽은 요 약간 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쪽은 경관지구 이렇게 돼 있고, 이 가운데는 고도지구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이제 그 정비계획에서 저희가 수립하면서 한 45m까지 할 수 있게 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15층 정도 됩니다. 15층. 그다음에 이제 경관지구는 한 28m 정도. 그래서 한 8층, 7층 정도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도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2종 7층이고 여기는 1종입니다. 1종. 그럼 여기도 1종. 이렇게 하면 현재 1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건물을 올리면 사업성이 100%안 나와요. 높이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용적률도 그렇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도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저희 순수한 계획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데, 일단 2종 7층은 이제 용도지역 상향을 좀 2종으로 했고, 요 부분, 그러니까 일종이지만 고도지구 45m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은 2종으로 종상향을 이제 요만큼 해서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땅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비례율도 어느 정도 그래서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강남과 뭐 이런 상급지에 비해서는 좀 특히나 이제 북한산자랑 밑에 있고 해서 분양가가 좀 높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성을 맞추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가 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경북구랑 좀 협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제 Q&A가 일단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뭐 마지막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공공이니까 땅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강제 수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제 오해하시는, 착각이 아니라 오해. 그래서, 오해하시지만,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다 그대로 유지된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 처분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새로운 권리로 된다. 다만 이제 새로운 권리를 부여되면서 분담금이라는 거는 100%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분담금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시행자가 그러면 다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렇지 않다. 주민대표회라는 법적 기구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시공사 선정은 우리 주민분들의 주민대표회의 총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법에는 주민대표회의의 권한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시공사의 추천이 있고, 뭐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절차상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제시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단순히 의견을만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저희가 모든 것들 다 일일이 보고 아닌 보고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협조를 구하고 다 알려드리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 협의를 통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민대표회의가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했던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해서 진행상을 다 공유하고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진행하지는 않고 항상 이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 자격 요건이 달라지냐? 똑같습니다. 모든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뭐 1+1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물권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물권자 분도 이제 뭐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제한받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분양에 대한 규정은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지 않고 서울시 조례 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 혜택이 갈 수 있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 공공시행자 브랜드가 적용되냐? SH는 뭐 SH 빌이라는 브랜드가 임대아파트에 좀 있는데 SH의 브랜드를 붙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각 시공사가 본인들의 브랜드를 제공을 합니다. 삼성은 이제 레미안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뭐 레미안 플래튼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LH랑은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LH는 똑같이 공공재개발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비 허들을 상한선을 둬요. 사실은 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는 시공사가 내가 이 지역을 봤을 때 요 정도의 규모로, 요 정도의 퀄리티로 이만큼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럼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한을 정해놓으면 그 금액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최대한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삼성, 현대가 들어오길 원하시지, 뭐 조그만 업체 두산 뭐 이런 데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공사가 제안하는 그 공사비, 그 품질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삼성이 900만 원을 제시를 했고 현대가 800만 원을 제시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허들을 주지 않아도 나는 900만 원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어 라고 하면
삼성을 선택하는 거고, 나는 좀 어렵겠는데 그러면 현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약간 LH랑은 조금 달리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LH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성을 돌려보니까 종전자산이 이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사실 종전자산이 높지가 않아요. 뭐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하면 뭐 2, 30억짜리 아파트가 종전자산이 나오는데, 재개발 지역에 빌라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종전자산 해봐야 1억, 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 잘 지은 신축 아파트 하면 서울에 최근에 뭐 다 33평 같은 경우에 뭐 15억 이상 돼요. 그러면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서 권리가액 비율이 높아서 권리가액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셔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사실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 수준은 요 정도의 종전자산이 보이니 요 정도 금액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겠어? 아마 그런 기준을 도입을 해서 아마 그 공사비의 상한을 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 뭐 틀리다 이런 건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정책은 최대한 좀 유연하게 가자라고 해서 저희는 공사비의 상한을 두질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가 돼서 민간 브랜드의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 브랜드, 그 시공사, 그 품질, 그 공사비 다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좀 일찍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감사합니다.